자, 이번 영상에서는 서블릿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작성해왔던 JSP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 서블릿 컨테이너에서 실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위해서 웹서버 내의 서블릿 컨테이너에서 변환되어져서 처리되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의 JSP 문서가 실행되어질 때 웹서버에 연결되어져 있는 서블릿 컨테이너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보고자 합니다. 특히 JSP 프로그램의 기반이 되어지는 서블릿 프로그램의 구조를 간단하게 이해해보고 하나의 서블릿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구성되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JSP 소스 코드와 서블릿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바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면 학기 초에 이 부분들을 다뤄볼 수 있을 것이고 혹은 학기가 진행되어지면서 서블릿으로 작성되어진 코드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 학기 이 강좌는 여러분들이 자바 프로그래밍을 배워가는 과정 중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서블릿이라는 순수 자바 코드로 작성되어진 서블릿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학기 중반에 와서야 또 그것도 개략적으로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추후 여러분들이 서블릿이라는 순수 자바 코드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서블릿이라고 한다면 이미 앞서서 소개했듯이 웹서버에서 실행되어지는 자바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기반에서 확장되어진 CGI 방식, 즉 커먼 게이트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웹서버 상에서 동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서버 프로그래밍 기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HTTP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동적으로 HTML 문서를 생성을 해서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방식의 프로그래밍 기술인 것입니다. 특히 웹서버 상에서 자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되어지는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핵심 기술로서 오늘날 여러 웹서버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일반적인 자바 프로그램과 다르게 웹서버에서 실행되어질 수 있는 자바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지정되어진 특정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속이라는 개념을 점차 배워가게 될 텐데 기존의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행위들을 물려받아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상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존의 웹서버용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물려받아서 상속받아서 나만의 웹 프로그래밍을 위한 하나의 클래스를 작성을 하고 그 클래스를 컴파일해서 서블릿 컨테이너 상에서 실행하는 형태로 동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JSP 프로그램은 이런 서블릿 기반의 웹 프로그래밍 기술로 내부적으로는 이미 살펴봤듯이 하나의 서블릿 프로그램으로 변환되어져서 실행이 되어지는 그런 특징을 갖는다라고 했었습니다. 다만 순수 서블릿 프로그램과 그 구조는 살짝 다른 것이 JSP 프로그램이 갖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었죠. 그런 특징들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서블릿류의 하나의 클래스로 JSP로부터 만들어진 서블릿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이 되어져서 실행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서블릿 프로그램의 동작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현재 웹 클라이언트 측에서 하나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내가 원하는 웹 서버에게 요청을 보내주게 되면 HTTP 요청을 보내주게 되면 보통 URL의 형태를 통해서 특정 페이지에 대한 요청을 보내주게 되겠죠. 그 요청을 받은 웹 서버는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저장되어 있는 정적인 웹 문서들을 HTTP 응답의 형태로 그 요청을 보낸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 주게 될 것이에요. 다만 그 요청이 현재 웹서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서블릿 컨테이너에 존재하는 특정 서블릿에 대해서 전달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웹서버는 자기가 직접 처리할 수 없으니까
서블릿 컨테이너에게 야 이런 요청이 들어왔는데 좀 처리해줘 라고 위임을 해주게 될 것이고, 현재 웹서버와 같이 연동되고 있는 서블릿 컨테이너는 해당하는 서블릿 클래스를 실행해서 그저 웹디자이너가 혹은 웹프로그래머가 작성한 그 문서 그대로가 아니라 요청을 받은 시점에 실행되어져서 때로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호작용해서 결과를 얻어온다라든가 혹은 저장한다라든가 혹은 어떤 연산들을 동적으로 수행을 하고 그 결과들을 가지고서 하나의 응답 페이지를 만들어내고 그 응답 페이지를 HTTP 응답의 형태로 웹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하나의 웹 서비스를 구축하게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서 봤던 JSP는 JSP 코드를 서블릿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었고, 애초에 서블릿 프로그램을 작성했다라고 하면 JSP를 작성하지 않고 서블릿을 작성했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컴파일 해가지고서 현재 웹서버와 연결을 해놓으면 그 자체로 수행되어질 수 있는 형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런 서블릿을 이용한 프로그램의 장점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일단은 서블릿은 순수 자바 프로그램이다 라는 것이죠. 자바 언어를 알고 있는 프로그래머는 기존의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듯이 자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API 클래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하나의 동적 웹페이지를 작성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바는 오늘날 굉장히 넓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언어 중에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2학년 커리큘럼 과정 중에서 자바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것이에요.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의 웹 프로그래밍까지도 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자바라는 프로그램은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가상 머신 위에서 수행되어지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현재 웹서버의 운영체제나 하드웨어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한번 작성되어진 자바 프로그램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저 자바 버추얼 머신만 설치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큰 장점일 것이에요. JSP와 비슷한 것으로 ASP라는 것이 있는데 ASP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어 놓은 동적 웹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이 ASP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에서 운용되고 있는 IIS 서버에서만 동작할 수 있는 웹 프로그래밍 기술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한때는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범용화되어지는 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JSP나 혹은 서블릿 같은 경우는 자바를 기반으로 해서 동작되어지기 때문에 내 웹서버가 윈도우 시스템이든 리눅스이든 유닉스이든 상관없이 어떤 환경이든 한 번 개발되어진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다양한 서버 환경에서도 실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큰 장점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자바에서 제공되어지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하나의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특히 다양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와 개발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서블릿을 가지고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앞서서도 얼핏 소개했지만 MVC 패턴을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는 자바라는 언어 자체가 아주 모듈화되어진 형태의 객체 지향 언어로 구성되어질 수 있다 보니까 하나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델, 뷰, 컨트롤러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서 각각 역할에 따라 고유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모듈화되어진 코드로 나누어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서블릿 컨테이너와 밀접한 서버 프로그램, 그러니까 웹 서버용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MVC 패턴을 적용하고자 했을 때 어떤 데이터 자체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컨텐츠와 그 컨텐츠들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로직 같은 것들을 엄격하게 분리해서 구성을 할 수 있고, 특히 순수 자바 코드인 서블릿은 주로 컨트롤러 부분들을 작성을 할 때 활용이 되어질 것이고, 사용자와 입출력할 수 있는 소위 뷰 역할을 하는 페이지는 물론 서블릿으로 직접 작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JSP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손쉽게 사용자와 인터페이싱 할 수 있는 동적 웹페이지를 작성을 해주어서 이 JSP와 서블릿이 상호 연동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JSP도 결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서블릿으로 변환되어지다 보니까 순수 서블릿 부분과 같이 연동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밖에 다양한 고급 웹 프로그래밍 기법들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쉽게 하나의 웹 어플리케이션들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공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뒤에 가서 리스너 혹은 필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 것입니다. 앞서서 소개했듯이 MVC 모델이라는 것은 모델 뷰 컨트롤러의 약자였던 거죠. 컨트롤러라는 것은 뭔가 처리를 담당하는 부분이었고, 뷰라는 것은 사용자 입출력을 담당하는, 사용자에게 보여줘서 입출력을 담당하는 부분을 가리켰었죠. 또 모델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처리되어지는 어떤 데이터 자체를 나타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구분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역할에 따라 별도의 코드로 나누어 놓을 수 있고, 별도의 모듈화되어진 코드로 나누어 줄 수 있고, 심지어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코드를 만들기 위해 더 적합한 프로그래밍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서, JSP 같은 경우는 뷰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서블릿 클래스들을 이용을 해서는 컨트롤러 같은 것들을, 컨트롤러나 모델 같은 것들을 만들 때 활용을 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모두 다 자바 프로그램이지만 프로그래밍을 할 당시에는 각 프로그래머가 좀 더 수월한 방법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웹 디자이너는 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되어진, 그러니까 어떻게 웹페이지가 보여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개발을 해나갈 것이요, 소위 웹 프로그래머는 그 보여진 내용으로부터 어떤 기능들이 필요하고자 했을 때 어떤 식의 로직들을 통해 처리할 것인가, 어떤 식의 처리 방식들을 통해 프로그래밍 할 것인가에 전념을 해가지고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바 프로그래밍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웹 디자이너는 JSP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웹 문서를 꾸미듯이 웹페이지를 구성해 나갈 수 있되, 그 안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소위 웹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컨트롤러와 같이 연동되어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업무 분담도 효율적으로 되어질 것이고, 또 추후 유지 보수나 수정 확장 같은 것들이 용이하게 되어질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서 서블릿 컨테이너라는 것을 이용을 해왔었죠. 서블릿 컨테이너라는 것은 하나의 서블릿을 웹서버 상에서 실행하기 위한 일종의 서버용 소프트웨어를 가리킨다라고 했었어요. 궁극적으로는 서블릿으로 만들어진 웹 프로그래밍을 실행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인데, 최근에는 서블릿뿐만 아니라 JSP로 작성되어지는 코드도 서블릿으로 변환해서 실행하는데 사용이 되어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파치 톰캣 같은 것이 서블릿 컨테이너인데, 그저 단순한 웹서버와 서블릿 컨테이너들을 구분을 해서 좀 비교를 해놔 봤습니다. 아파치에서 만든 톰캣이라는 프로그램은 서블릿 컨테이너이죠. 또 아파치에서 만든 웹서버도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파치 웹서버와 아파치 서블릿 컨테이너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파치 톰캣이라는 서블릿 컨테이너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어떤 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웹서버만의 고유한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웹서버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사용 목적을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웹서버는 기본적으로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클라이언트로부터 HTTP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응답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의 정적인 페이지들을 서비스해 주기 위해서 구동되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것이죠. 반면에 톰캣과 같은 서블릿 컨테이너는 역시 클라이언트로부터 HTTP 요청을 받기는 하되, 그 요청에 따라 하나의 서블릿 프로그램이나 JSP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동적으로 결과 페이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행되어지는 웹서버용 프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웹서버는 그저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받은 HTML 문서나 뭐 CSS 스타시트 문서 혹은 자바스크립트 혹은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를 웹서버에 저장되어져 있는 내용 그대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만 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 뭐 A라는 문서를 요청을 하면 A라는 문서를 찾아서 그대로 응답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서블릿 컨테이너는 요청받은 문서를 그대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요청받은 문서를 그 서블릿 컨테이너 상에서 실행해서 동적으로 어떤 응답의 페이지를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을 해준다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웹서버와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웹서버는 그저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URL에 있는 문서를 그대로 디스크로부터 읽어서 네트워크를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 준다라고 하면 서블릿 컨테이너는 현재 URL 정보에 매핑되어진 어떤 정보에 따라서 뒤에 가서 우리가 서블릿을 실행하는 방법을 다룰 때 살펴볼 것인데 어떤 요청이 포함된 그 문서를 그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서블릿 컨테이너에 매핑되어진 어떤 URL 정보에 따라서 특정 서블릿 클래스를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URL 생에는 뭐 abc.class라는 형태로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저 abc라고만 써준다라고 하면 URL에 abc라고 포함되면 어떤 클래스를 실행해라 라는 것을 미리 매핑을 해놓고 그 클래스를 실행을 해서 동적인 결과를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웹서버는 JSP 문서를 혹은 서블릿 클래스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갖고 있지 못해요. 반면에 서블릿 컨테이너는 JSP를 서블릿으로 변환하거나 혹은 서블릿 클래스 자체를 직접 실행을 할 수 있는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웹서버 상에서 서블릿 프로그램이나 JSP 프로그램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저 웹서버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이 웹서버와 연동되어진 서블릿 컨테이너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톰캣 또 우리가 테스트하고 있는 환경에서처럼 서블릿 컨테이너도 기본적인 웹서버 기능을 갖고는 있어요.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내용 그대로 그냥 HTML 문서를 보내주는 일도 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설정들을 할 수 없고 또 일반적인 성능이 전용의 웹서버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서비스에 사용되어지고자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웹서버 역할을 하는 일은 전용의 웹서버 프로그램을 두고 이 웹서버와 서블릿 컨테이너를 연동해서 얘는 정적인 문서들을 처리한다라고 하면 얘는 서블릿이나 JSP 같은 동적인 웹 프로그래밍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나누어서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서블릿이 실행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JSP가 실행되어지는 과정과 거의 비슷해요. 개발자는 하나의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되 서블릿 코드는 순수 자바 코드다라고 했어요. 물론 서블릿 클래스가 되기 위한 일종의 양식에 갖춰서 하나의 서블릿 클래스가 되기 위한 일정의 요구 조건들을 갖는 하나의 자바 코드를 작성을 해주고 그 작성되어진 자바 코드를 컴파일하면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지겠죠. 확장자가 .class라는 클래스 파일을 얻게 될 것이고 그 클래스 파일을 서블릿 컨테이너 상에다가 등록을 해 놓게 되면 이후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어떤 서블릿에 대한 요청을 전달받았다라고 하면 그 서블릿 컨테이너는 해당하는 서블릿 코드를 소위 클래스 파일을 실행을 해가지고서 실행하는 동안에 다른 클래스와 상호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연동되어져서 어떤 정보들을 입출력하는 일을 해볼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떤 동적인 결과들을 가지고서 하나의 HTML 문서를 응답 페이지로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껍데기 위에 하나의 전용의 웹서버가 붙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웹서버가 있는 것은 그저 그냥 요청을 중개해주고 응답을 중개해주는 정도의 역할밖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서블릿 컨테이너가 하나의 서블릿 클래스를 실행하는 역할 그리고 그 실행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담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둬야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서블릿의 동작 과정을 살펴보면 웹서버에서 서블릿 컨테이너에 의해서 1차적으로 작성한 서블릿 클래스는 실행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서블릿 클래스를 메모리에 로딩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mySublit.class라는 서블릿 클래스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 클래스에 대한 객체, 소위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게 되어지겠죠. 객체가 생성되어지면서 서블릿 안에 생성자가 호출되어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서블릿 클래스 내의 생명주기 메서드라는 것이 있는데, 자, 생명주기 메서드라는 것은 특정한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호출되어지는 메서드들을 생명주기 메서드라고 불러요. 뭐 일종의 생성자 같은 경우도 생명주기 메서드 중에 하나로 보여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바에서 제공되고 있는 생성자 외로 웹 프로그래밍과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필요한 몇 가지 메서드들, 여기 보면 init, service, destroy 뭐 이런 메서드들이 있는데, 뭐 이런 메서드들이 특정 순간에 자동으로 호출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생성자 외로 추가적으로 호출되어지는 메서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서블릿 클래스가 생성이 되어지면 생성자가 호출된 이후에 기본적인 객체에 대한 초기화 작업을 생성자에서 하겠고, 그 이후에 init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서블릿 클래스가 생성된 이후 단 한 번, 뭐 initialize의 약자이죠. 어떤 하나의 서블릿 클래스로서의 초기화 작업을 수행을 해주는 일을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라는 메서드가 호출되어지면서 소위 스레드에서 특정 사용자에 대한 요청들을 처리하게 되어지는, 즉 우리 멀티스레드로 동작되어지는 여러 개의 흐름을 가지고서 사용자 요청에 따라서 동시에 어떤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 스레드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용자 요청들이 발생될 때마다 계속 서비스 메서드가 별도의 스레드에서 병행적으로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처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현재 하나의 서블릿 클래스가 실행되어질 때 필요한 일들은 이 서비스라는 메서드 안에서 다 정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서블릿 컨테이너가 종료되어질 때 서블릿을 소멸하면서 destroy라는 메서드가 호출되어지면서 뭔가 어떤 이제 정리 작업 같은 것들을 이 부분에서 담당하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성한 JSP 코드를 자바 코드로 변환할 때에는 이런 메서드가 직접 보여지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언더바 JSP 서비스라든가 언더바 JSP init이라든가 이런 좀 다른 이름의 메서드들이,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다른 이름의 메서드들이 제공이 되어져 있었었죠. 이런 하나의 서블릿은 기본적으로 순수 자바 클래스의 구조를 갖기는 하는데, 하나의 서블릿 클래스가 되기 위해서는 서블릿으로서 어떤 하나의 웹 서버에서 동작할 수 있는 하나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 그 기본적인 요건을 java.sublet이라는 패키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http sublet이라는 클래스 안에 정의가 되어 있고, 이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만이 현재 하나의 자바 서블릿 클래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속이라는 개념을 아직 배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곧 배우게 될 것 같아요. 1, 2주 안에 곧 배우게 될 텐데, http sublet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았다라고 하면 이 클래스 안에 정의되고 있는 모든 멤버를 기본적으로 내 멤버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의 자바 서블릿 클래스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여기에 등록해 두었다라고 하면, 얘를 상속받는 과정만으로 내가 이 클래스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와 속성들을 나도 갖게 되어져서 나도 하나의 서블릿 클래스로 일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바 서블릿 API에 대한 것은 우리 교재 119쪽을 살펴보면 인터페이스와 클래스의 상속 계층 구조를 통해서 개략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기본적으로 javax.sublet이라는 패키지에 sublet이라는 인터페이스로부터 구현되어지기를, 현재 같은 패키지 내에 있는 generic sublet이라는 클래스가 구현되어지고, 그 클래스로부터 상속되어지기를 http sublet이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http sublet이라는 클래스가 일반적인 서블릿 클래스의 부모 역할을 하는, 일반적인 서블릿 클래스를 만들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기준이 되어지는 클래스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JSP 코드를 만들었을 때
JSP 코드를 자동 변환한 자바 코드는 HTTP JSP 베이스라는 클래스를 상속받도록 구성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변환되어진 자바 코드가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몇 차례 살펴봤었잖아요.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JSP에서 자동 변환된 클래스는 이 클래스로부터 상속되어진 것이 아니라 HTTP JSP 베이스이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되었는데, 그 HTTP JSP 베이스라는 클래스는 이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가 되는, 이 클래스의 파생 클래스가 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즉 모든 JSP 문서는 HTTP 서블릿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대. 하나의 JSP 문서로서 좀 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또 몇 가지 특징들이 포함되어져 있고, 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만든 JSP 문서를 자동 변환한 그 자바 코드도 결국은 서블릿 클래스이다. 이 클래스로부터 상속되어진, 직접 상속된 건 아니지만 한 단계, 두 단계에 걸쳐서 상속되어진 서블릿 클래스 중에 하나인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서블릿 코드로서 필요한 어떤 작업들을 수행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19쪽에 보면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가보면 그 상단에 보면 클래스 이름이 있고, 그 하단에 각각의 네모 박스 아래쪽에 보면 메서드들에 대한 호출 인터페이스 부분들이 쭉 소개되고 있죠. 대략적으로 어떤 멤버들이 있구나 정도만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런 HTTP 서블릿이라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상속받은 클래스 포함해서 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들의 기본적인 동작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요청에 따라 서블릿 컨테이너는 해당하는 서블릿에 서비스라는 메서드를 자동으로 호출해주게 된다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초기화가 다 됐다라는 가정하에 앞에 객체 생성하고 이닛 호출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 과정들이 다 처리가 되고 메모리에 서블릿 객체가 있다라고 하면 요청이 한번 발생될 때마다, 요청은 여러 번 발생될 수 있잖아요. 요청이 매번 발생될 때마다 매번 새로 객체를 만드는 건 아니고, 객체는 최초 한번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후에 요청이 발생할 때마다 서비스라는 메서드로 호출을 해서 그 요청에 따른 동적 프로그래밍에 대한 처리를 수행을 해 나가게 될 것이에요. 이 서비스 메서드는 다시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받은 요청 방식에 따라서 소위 get 방법이냐 post 방법이냐에 따라서 get 방식의 요청을 받았다라고 하면 to get이라는 메서드를, post 방식의 요청을 받았다라고 하면 to post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도록 내부적으로 구현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get 방식으로 요청을 받았을 때와 post 방식으로 요청을 받았을 때 서로 다르게 동작할 필요가 있으면 각각 구현해주면 되는 것이고, 어떤 방식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처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의 구현을 해놓고 하나의 구현에서 다른 구현을 내부적으로 호출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해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전송 방식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이번 학기에 들어와서 모두 다 포스트라는 방식만 사용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디 글을 게시하는 일을 포스팅한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게 정보를 보내기 위한 기본적인 방식은 포스트 방식인 거예요. 다만 포스트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웹페이지 내의 폼 태그를 통해서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라는 한계는 있지만, 그 전달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크기 제한을 갖고 있지 않고, 또 전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웹서버로 보내는 요청의 패킷 안에, 패킷의 헤더 부분에 포함시켜서 보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달하는 데이터를 노출시킬 수 있는 여지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get 방식은 역시 클라이언트에 있는 정보를 서버에게 보낼 때 사용되어질 수도 있기는 하는데, 좀 의미가 다른 것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get한다라는 것은 뭔가 얻어오는 거잖아요. 내가 서버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어오기 위해서 일부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는 소량의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방식이 get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get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되어지면 URL 끝에
그 서버에게 보내어지는 URL 끝에 물음표 붙고 나서 어떤 속성에 무슨 값을 보낼 것인지를 앰퍼센트로 엮어서 줄줄이 매달아서 전달해주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 웹브라우저의 주소 표시 창에 그대로 노출되어지고 심지어는 웹브라우저의 히스토리 내용으로 기록도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id라는 값으로 찬수라는 또 패스워드라는 값으로 1234라는 값을 보내게 되면 보내는 서버의 URL 끝에 물음표 id 이퀄 찬수 앰퍼센드 패스워드 이퀄 1234라는 형태의 값이 URL 끝에 매달려서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방법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달되어지는 데이터가 무엇인지가 그대로 노출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그런 민감한 정보 같은 경우는 겟 방식으로 보내는데 적합하지는 않을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대부분의 검색 사이트에서처럼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전달한다라고 하면 웹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구글과 같은 검색 사이트에게 어떤 정보를 보내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거기다 등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 이 정보 좀 찾아줘 라고 어떤 요청을 보낼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겟 방식이다 라는 거예요. URL 끝에 이런 쿼리 스트링이라는 환경 변수를 통해서 서버로 데이터를 전달하다 보니까 포스트 방식과 다르게 전달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길이도 제약이 되어지고 정보가 쉽게 노출되어진다라는 단점은 있다. 하지만 URL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폼 태그가 아니라 하이퍼링크 같은 것을 통해서도 데이터를 서버에게 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은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또 같은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웹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선택할 때 달라지는 부분들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요청을 받았던 간에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우리는 이후 예제에서 작성을 해볼 것입니다. 하나의 서블릿 클래스의 생명 주기를 보게 되어지면 서블릿이 최초 실행할 때 서블릿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되어지고 생성자 호출한 다음에 init이라는 메서드가 한번 호출되어진다라고 했었죠. 현재 이 서블릿에 대한 공통적인 어떤 초기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init 메서드 안에다가 기술을 해주면 될 것이에요. 자, 그 이후에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매번 현재 서블릿의 요청을 받을 때마다 객체가 새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객체는 한번 생성해 놓고 나서는 서블릿 컨테이너에 등록되어 있고 이후에는 서비스라는 메서드만 계속 호출이 되는 거예요. 현재 서블릿 클래스에 대해 서비스라는 메서드가 호출되어지되 현재 겟 방법이냐 혹은 포스트 방법이냐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서로 다른 메서드가 호출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doGet이라는 메서드와 doPost라는 메서드는 매개 변수로 현재 전달받은 요청 객체와 응답 객체를 통해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블릿이 종료하게 되어질 때 일반적으로 서블릿 컨테이너가 종료될 때 종료가 되겠죠. 그때 한번 destroy라는 메서드가 호출되어지면서 공통적인 어떤 저장이나 해제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destroy라는 부분에서 처리를 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JSP 파일이 서블릿으로 변환되어져서 처리되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됐었어요? JSP 파일에 대한 요청을 보내면 그 JSP 파일에 대한 서블릿이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받았죠. JSP 파일에 대한 서블릿이 있으면 서블릿을 실행을 했고 서블릿이 없으면 그 JSP 파일을 자바 파일로 변환한 다음에 서블릿으로 컴파일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실행하도록 했어요. 자, 서블릿이 실행되었다라고 하면 그 서블릿이 실행되어지는 과정 중에서 역시 데이터베이스 처리 부분이 있으면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는 일을 할 것이고 없으면 내부적으로 서블릿 안에 기술되어져 있는 소위 서비스라는 메서드에 있는 내용들이 처리가 되어질 것인데 JSP가 변환되어진 부분에서는 서비스라는 메서드가 있는 게 아니라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서드가 있었고 그 메서드가 대신 처리가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의 동적 웹 문서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현재 JSP 코드가
자동으로 변환되어진 코드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몇 차례 강의를 진행해 가면서 참조해 봤던 그런 경로일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